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에 이어서 북한의 무력 압박 수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5AC 실전 배치도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어떤 위협으로 다가올 것인지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양우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북한의 미사일 상황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5AC 실전 배치가 추진 중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 3중 미사일 벨트가 완성이 된다는데요. 먼저 KN-5A 어떤 거고요? 얼마나 위협적인 겁니까? 자, KN-5A는 이제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우리 네. 주한 미군과 함께 붙인 이름인데 KN, 그러니까 코리아 노스, 북한에서 08, 그러니까 08년도에 처음 식별이 됐다라고 네.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고, 북한에서는 화성 13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1단 추진체는 스커드 엔진 4개를 묶어서 만들었고요. 2단 네. 추진체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거리가 아마도 최소 5,500km 이상, 그러니까 ICBM급 이상이다. 네. 그리고 10,000km 부분까지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미국 쪽에서는 이것을 ICBM이라고 부르지 않고 Near ICBM, ICBM에 거의 가까운 급의 미사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은 이제 지난 2월 9일에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이제 국가정보국장인 클래퍼 국장이 이 KN-5A의 위협이 사실이다, 거의 네. 이제 이 실전 배치가 된 걸로 보인다라고 어허. 보고한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것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KN-5A에서 북한이 시험 발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해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전 배치 가능성이 거론이 되는 것은 사실 이거의 구도 자체가 이 발사체의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광명성 4호, 그러니까 은하 3호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은하 3호를, 그러니까 이 KN-5A를 덩치를 키운 게 은하 3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은하 3호의 경우에는 1단 추진체를 노동 미사일 엔진 4개를 묶어서 활용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KN-5A보다 엔진이 조금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더 축소된 비행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발사 시험이 이루어진 거는 확인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그건 좀 너무 단견인 것 같고요. 네. 저 KN-5AC 처음 공개된 모습을 드러낸 거지 2012년 김일성 생일 100주년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됐는데, 네. 지금 화면에 보면 앞이 동그랗게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엔 기존 스커드 계열처럼 삼각형이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저것이 작년 10월 10일 전승절 기념일 때 공개된 사진이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앞이 둥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대기권 진입했다가 다시 지상으로 떨어진 ICBM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원형, 탄도 모양이 원형 모양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문가들은 감안을 하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지금 양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네. 저것이 지금 무조건 굳이 도식적으로 시험 발사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전 배치가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실제 네. 저것이 이 탄두를 전문가들은 많이 봅니다. 그 탄두 모양에 따라 저것이 화생 무기를 장착하느냐, 재래식 무기를 장착하느냐, 이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2월 7일 날 북한이 안정적으로 쏘아 올렸다라는 의미는 굳이 저것이 미국을 겨냥한다라는 부분은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거는 능력에 따라서 적게 보낼 수도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사시의 괌이나 이 노동 미사일은 오키나와를 겨냥하고, 네. 저 KN-5A 같은 경우는 괌을 겨냥을 해서 한반도에 미군이 증강 배치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죠. 네. 자, 그런데 2012년에 처음 공개된 KN-5A는 가짜라는 평가가 사실 많았고요. 예. 지난해 공개된 거는 개량됐다. 구조가 예. 단순화됐고 또 예. 핵탄두도 여러 개가 탑재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분석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2012년에 공개된 것은 모컵입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열병식을 할 때는 대부분 모컵 미사일을 가지고 저걸 합니다. 열병식을 네. 합니다. 그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열병식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시가 행렬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네. 이 미사일들 예를 들어서 대한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공대지 미사일, 정밀 미사일들을
그 실물을 가져오지 않고 모컵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그것이 단순히 이제 모컵을 사용했다고 해서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네. 되려 이제 첫 번째 그 나왔던 그 2012년의 설계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그 끝부분이 원추형 그러니까 약간 그 젖꼭지 꼭뼈 그 끝의 모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저것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ICBM의 능력을 전형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저 문제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북한이 저기에 실을 만큼 핵탄두를 소형화 경량화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일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견해가 대부분이고 네. 저 정도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거의 핵탄두를 뭐 한 100kg대 혹은 200kg대로 굉장히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2015년에 공개됐던 2015년 열병식이 공개됐던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끝 부분이 보고 있으면 지금 은하 그 3호 그러니까 광명성 4호에서 발사된 그 끝에 그 페어링 그 부분과 모양이 네. 거의 동일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거기에 지금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의 기술 수준, 그러니까 소형화 경량화 수준의 탄두는 그 정도까지는 실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네. 의미에서 아까 우리 임정환 기자님께서 너무 정확히 설명해 주셨는데 바로 그렇게 핵탄두를 장착한 것을 가지고 꼭 미국 본토가 아니라 그 현실적으로 그 미국을 저지할 수 있을 장소. 그러니까 괌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네. 괌이 B-52, B-2 등 전략 폭격기가 이 출발하는 바로 기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공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북한은 지금 말 그대로 위성 발사를 구실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사일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대기권을 나갔다가 대기권을 재진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실험은 아직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과연 이 미사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기술적인 그 성공을 거뒀는가 하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가 이렇게 그 북한이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이 없다고 그래서 너무 손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 대기권 밖으로 뚫고 나갔다는 거는 다시 그 안으로 뚫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로 정확히 떨어질 수 있냐의 문제인 것이고요. 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아직 증명한 것은 없습니다. 근데 보고 있으면은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면은 자꾸 얘기가 나오는 것이 위성이 스핀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위성이 스핀을 하게 되면은 위성으로서 정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왜 위성이 스핀을 할 것이냐? 저는 이게 일부러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뭐냐 하면은 ICBM을 보통 발사할 때는 ICBM 탄두 자체가 우주 공간 밖으로 나가면서 그 어떤 비행 안정성을 위해서 자기가 스핀을 스스로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네. 어떤 경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총을 쐈을 때 총알이 그냥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총알 자체는 강선에 따라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포물선을 유지를 하듯이 네. 마찬가지로 ICBM 같은 경우도 그 스핀을 먹이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라도 북한이 그런 것을 지금 실험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이제 재진입하는 그런 시기나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고 실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우주공간과의 통신이 얼만큼 자유롭게 되느냐. 왜냐하면 ICBM 같은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이 발사하는 도중에 뭐 중간 비행하는 단계에서 자폭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들 같은 것들을 북한이 충분히 구현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네. 예를 들어서 목적지에 정확히 떨어질 수 있게 어떤 통신과 유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부분만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ICBM 능력이 뭐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걸 무시할 건 아니라고 보고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ICBM이냐 아니냐의 여부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런 거죠?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기권 밖을 나가서 우주 공간을 비행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지만 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이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ICBM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노출이 되어 있다. 북한 핵위협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지금 있습니다.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네. 이 핵탄두 경량화의 기준의 전제가 사실 좀 잘못된 것이요. 지금 말씀한 전제는 ICBM을 달아서 대기권을 벗어나서 지구가 동그라니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느냐의 미국의 논리지 네. 우리의 논리를 보면 충분히 2014년도에 노동미사일을 거의 이 사거리를 줄여서 발사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럼 노동미사일은 미국의 경량화 기준을 뭐 100km니 200km 본다라고 할 때 1000km 1톤으로 본다라고 할 때 노동미사일을 단거리를 짧게 해서 최악의 경우 거기다 핵탄두 혹은 화생무기를 탑재해서 수도 서울 대한민국의 전략 핵 중에 한 발을 떨어뜨리면은
최소 몇백만 명의 희생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둬야지 지금 논쟁의 일부 일각에서 논쟁이 경량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북한이 핵 능력을 안 갖고 있다. 이거는 얼마든지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안보 논의상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될 논의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한 한반도 상황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패트리어3 미사일 한 개 대대가 한반도에 추가로 배치가 됐는데 이게 어떤 미사일인가요? 예, 패트리엇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국민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1991년 걸프전에서 그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막아낸 그 요격용 미사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당시 걸프전 때 보면 이라크가 그 아랍 국가들의 그 단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참전을 유도하려고 이스라엘 쪽으로 이제 그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한 사우디에 있는 사우디 주재 미군을 향해서 이제 스커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네. 이때 요격 임무에 나선 것이 이 패트리엇 미사일입니다. 근데 원래 이 패트리엇은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 아니라 항공기를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도 지금 쓰고 있는 호크라는 대공 미사일, 아주 구형 미사일이 있는데 그걸 대체하는 미사일로 1981년도에 처음 등장을 했었고요. 네. 그것을 이제 조금 성능을 좀 개량을 해서 그래서 이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게 한 것이 이제 그 패트리엇 팩2였습니다. 근데 이 팩3 같은 경우에는 네. 이 팩2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탄도탄 요격 전용 이 미사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약간 이 모형을 하나를 좀 들고 나왔는데 네. 혹시 좀 잡아주실 수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 트레일러나 이런 차량 같은데 이렇게 미사일이 장착이 됩니다. 네. 장착이 되는데 보면 이 캐니스터 하나에 과거의 팩2 같은 경우는 이 캐니스터 하나에 그 미사일이 한 발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사가 되면은 이 미사일이 쭉 날아가서 그래서 그 목표물에 이제 가서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터지면서 이렇게 파편을 일으킵니다. 그 파편이 일종의 벽이 돼서 거기에 어떤 뭐 항공기라든가 탄도탄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요격이 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네. 문제는 핵탄두에 대해서 핵폭탄에서 공격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확실하게 이 핵폭발을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탄두를 부셔야지 그래야지 혹시라도 폭발이 일어나더라도 임계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서 핵분열이 안 일어나는 것인데 네. 그를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 팩3입니다. 그래서 미사일 자체는 크기가 굉장히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니스터 하나에 미사일이 4발이 들어갑니다. 네. 직경이 한 25cm, 30c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길이는 4m 정도 되는데 이것이 발사가 돼서 그래서 이제 직접 탄도 미사일에 충돌을 해서 그래서 탄두를 무력화시키고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요격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팩3의 투입이 사드 배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두 가지 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사드 배치 반대론자들은 중국을 겨냥한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네. 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좀 언급을 하면 지금 양 의원이 설명해서 팩2, 팩3의 단점은 뭐냐면은 지금 팩3를 추가 배치를 하면서 오산의 미군 공기, 저는 엄밀하게 따지면 주한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역할. 그래서 남한 전체를 방어하려면은 저런 팩2나 팩3를 전국에 다 포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이 사실은 사드 배치 몇 발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사드는 이 부채꼴 모양으로 하죠. 이 유도탄이 날라면 쭉 떠서 날아가다가 떨어지는데 이 사실은 뜰 때 공격하면 제일 좋죠. 일본이 장착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드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네. 그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방국이 보유하고 있는 사드 배치는 이 요격할 수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거죠. 2014년도 노동미사일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SM3 같은 건 상승기 때 공격을 하면은 요격 시간이 288초 정도 있고요. 네. 사드 같은 건 한 45초. 근데 팩2나 팩3는 낙하 지점이기 때문에 불과 수초. 만약에 실패를 한다라면은 피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한 번 더 사드 배치를 논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뭐 중국을 겨냥하고 이런 목적은 보다도 네. 유사시에 북한의 공격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겠죠. 그런데 그걸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이고 현실적인 국가가 보유하는 기술 이런 방안이 되겠죠. 물론 이스라엘처럼 뭐 아이언돔이라든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만화 영화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전역을 이렇게 방어막을 씌우듯이
하려고 하지만 거긴 개활지고 거기다가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네. 국방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SM3보다도 팩트보다도 사드가 낫다. 다시 네. 정리하면 한두 개는 설치하는 거지만 패트리어트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다 쉽게 말해서 마을 동까지 다 이걸 배치를 해야 된다는데 그렇게 된다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겠죠. 네. 제가 이제 한마디 좀 추가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미사일 방어 개념 자체는 윗단에서부터 계속 막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네. 누구도 이 밑단 하단에 제일 아랫단부터 막아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이 사드를 보통 반대하시는 분의 논리를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은 중심이 짧은데 웬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게 일종의 명칭사기입니다. 말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지 실제 얘가 요격하는 것은 중고도 방어고요. 네. 대한민국의 위협이 되는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아무리 짧은 미사일도 거의 100km 가깝게 정점 고도를 찍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사드가 이거를 요격하는 체계인 겁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 돼서 요격을 해야 되고 얘가 실패했을 경우에 국내 개발하고 있는 LSM 한 60km 정도까지니까 LSM 그게 안 되면은 예를 들어서 팩3, 팩2 이런 식으로 단계 내려가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LO3가 100km 넘는 지역부터 요격하고 그다음에 LO2 그리고 데이비슬링 그다음에 아이언돔 이런 식으로 단계 구성해 나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워야 될 것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미사일 방어 개발을 하는데 상당 부분의 비용을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 이 중동에서의 안보를 이렇게 이스라엘이 흔들지 않는다는 대가로 그런 것을 받은 것이죠. 네. 우리도 좀 참조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드의 활용도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동시에 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과연 사드가 이것을 다 방어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미사일에 대한 방어라고 하면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점 타격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뭘로 가능하냐라는 문제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래서 한 나라가 어떠한 그러니까 이 방어 전략을 취할 때 네. 전략 자체가 무조건 방패로만 막는 전략이 있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창과 방패를 적당히 써가면서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잘 사는 나라일 수도 있지만은 네. 소위 뭐 미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국방에 들일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드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은 LSM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방어적인 무기 체계에 있어서 당연히 국산화를 하는 노력은 해 나가야 하지만은 네. 역시 주한미군 같은 이런 한미 동맹을 활용해서 이런 어떤 방어막을 최대한 늘리는 것은 제가 볼 땐 충분히 이런 한미 동맹의 의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가급적이면 많은 비용을 가지고 이런 북한을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잘못됐을 경우에 북한이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네. 그래서 적의 목을 그야말로 단칼에 칠 수 있는 그러한 전력에 투자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옳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그래서 원유철 아까 원내대표의 발언도 네. 그러한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미사일 현재 상황과 이에 대비한 한반도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